두 번째 세션을 저희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이번 포럼을 기다렸는지 저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좀 더 많은 시간이 허락되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갖고 또 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사회적 기업의 사회 혁신과 사회적 투자라는 주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발표와 토론, 질의응답은 동일한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표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도우누리의 민동세 이사장님입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도우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동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국제적인 사례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과연 제가 속해 있는, 제가 활동하는 조직이 그만큼의 조직인가라고 하는 부끄러움들 때문에 좀 많이 망설여지기도 하는데요. 또 하나는 지금의 이 자리에 위상에 맞춰서 현재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사회 문제적인 해결과 접근을 갔어야 되는데 저희는 서울에 있는 서울 광진구라고 하는 지역에서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사회경제 조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작은 규모에 대한 내용들이라서 이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같이 사례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도우누리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이름입니다. 도우누리는 우리는 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돕다 또는 도움이라고 하는 말에서 도우를 땄고요. 누리는 세상을 뜻하는 우리나라의 예스러운 옛말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나누는 세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담은, 의미를 담은 이름이고요. 이름에서 내포된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는 사회복지의 연장선에서 도움을 나누는 사회를 좀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제가 발표하는 중에 사회복지 서비스와 사회 서비스를 좀 혼용되게 사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회복지 서비스가 전통적으로 나름대로의 공적인 역할들을 해오던 서비스 영역이라면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영역은 조금 더 확장된 사회보장 체계 내에서의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리고 나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저는 시간이 좀 많이 짧기도 하고요. 저희가 그동안 활동해온 내용이 10년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그거를 20분 내에 얘기하는 건 굉장히 불가능한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짧게 우리는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도우누리가 어떠한 조직인지를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그동안 우리가 사회경제조직이라는 이름을 갖고는 8년, 유사한 활동으로다가는 10년 이상을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가졌었던 한계와 과제에 대한 내용 정도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 우리나라는 IMF 이후 정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00년을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정부도 새롭게 전통적인 사회복지를 넘어선 새로운 위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과거에는 가난하다거나 아니면 질병을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장애를 안고 있을 때에 국가나 사회가 그의 삶들에 대해서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그런 형태의 전통적인 사회복지 보호가 있었다고 한다면 IMF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는 새로운 경험들을 한 것 같습니다.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새로운 위험들에 닥치기도 했고요. 특히나 2000년 이후에는 예를 들면 저출산에 대한 문제 또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문제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위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것이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정책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에 대한 문제 또는 고령화에 따른 어르신들, 노인에 대한 문제 역시 우리 사회가
상당히 중요한 전체적인 위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도 새로운 위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다문화라고 하는 그 전통적으로다가 이 머릿속에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90년대 후반부터는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문화 가정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고,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민정책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아니면 결혼에 의해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같이 생활을 꾸리고 가고 있는 것도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가족 구조의 변화라든가 사회의 변화들이 공동체성을 깨트림으로 인해서 과연 지역에 기반하고 있는 삶의 기반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전체적이고 총체적인 위험들이 새롭게 다가오게 됐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큰 과제라고 저희들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국가의 정책적으로 보면 2012년도에 그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서 실제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적인 시각들이 상당히 바뀝니다. 과거에는 사회보장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서비스는 사회복지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2012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 서비스가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뀌고 그 범위와 내용이 상당히 넓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부분을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국가 차원에서 담당한다면 굉장히 넓은 영역에서의 사회 서비스를 과연 어떠한 식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을 보장할 건가라고 하는 새로운 과제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오랜 기간 동안 우리 행정부의 역사가 한 65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 역사도 그 정도 되거든요. 그 오랜 기간 동안 복지 비용이 굉장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나타나는 사회 문제가 여전히 나와 있다는 거고, 그 과정들 속에서는 과연 그 하나하나의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위험성들에 대한 것을 사전에 발굴하거나 또는 효과적인 개입을 할 것인가, 또는 국가의 제한된 자원을 넘어선 더 넓은 의미의 충분한 자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연계할 것인가, 또는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그러한 그 사람 간의 관계나 지역사회 관계망을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또 다른 과제가 나왔다면, 저희는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근반을 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문제가 정부 사이드에서 해결하는 방식이 있고, 민간의 활동들은 협동사회 경제라고 하는 새로운 전략들도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판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의 역할은 민간 스스로가 마련한 재원들을 가지고 그 재원들의 부가적인 내용으로다가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전통적인 사회복지 법인 정도의 역할들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거 이외에 직접적인 기업 활동의 방식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싶은 당사자들이 중심이 되는 조합주의 방식으로의 방법적인 가능성들이었던 거고요. 세 번째는 결국은 지역에 기반한, 마을 공동체에 기반한 복지 공동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방식으로 형식을 만든 것이 사회적 협동조합 도우누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도우누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도우누리는 그 말 그대로 도움을 나누는 세상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사람이 지역에 태어나서 그 지역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필요한 전생애적인 과정에서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공급하는 조직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봄을 포함한 사회 서비스 또는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 그 새로운 영역의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또 가난하거나 또는 그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사회보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있는 주민이나 시민들에게는 반드시 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그 도우누리의 그 전시는 지역자활센터라고 하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층의 이를 통한 빈곤 탈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 전달 체계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역재활센터 안에서 자활근로와 그다음에 새로운 복권기금 사업과 같은 별도의 확장되는 서비스 영역에서 시작이 돼서 2008년도에 그러한 기반을 가지고서 창업의 형식으로 나온, 그래서 처음엔 저희가 6명으로 창업을 해서 2008년도에 조그마한 서비스 제공 사업장으로 시작을 했고요. 2010년도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고, 법인 형태에 대해서는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 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법인격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 사회적 협동조합법에 따른 부칙에 의해서 그 전에 업력을 인정받은, 전환을 인정받은 첫 사례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활동들을 그대로 인정받은 상태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법인격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료집에 나와 있는 우리 조직의 역사들은 내용적으로다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5년을 주기로 해서 조직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저희가 2008년도에 창업을 하고 그 당해년도에 그 순적자만 한 3천 정도를 받습니다. 이제 그때 저희는 판단을 한 거죠.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사회복지 내지는 시민운동을 하는 그 활동가들에게 지금의 우리 사회의 구조가 이렇게 바뀔 거기 때문에 돌봄을 가지고 기업을 하면 돈 많이 벌 거다. 그러니까 같이 우리 창업하자라고 꼬셨었는데 그의 법인세를 저희가 낸 거에는 손익계산서상 한 540정도의 단기 이익을 만들었지만 실제 운전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퇴직급여 충당금을 운전자금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실제 손실은 한 3천만 원 정도를 보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뼈저리게 경험을 통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 정리는 뭐냐면 사회 서비스 내지는 돌봄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공급하는 기업 방식이 형식으로서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지만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저희가 한 2년 정도, 2년에서 3년 정도를 사회투자지원재단하고 사회적 경제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한 3년 정도 공부하면서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고 하는 조직 운영 체계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게 됐는데요. 그게 이제 5년 단위로 이제 좀 변하게 돼서 저희가 2016년서부터 2020년도에 대한 조직 전략 체계를 올해 총회에서, 조합원 총회에서 승인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중심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2020년을 향한 비전은 좋은 돌봄으로 행복한 공동체를 실현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잡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애주기에 필요한 돌봄사회 서비스를 공급하는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자기정체성으로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노동, 정직한 서비스, 협동과 연대를 주요 핵심 가치로 정하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태어나서 성장하고 장년이 되고 병이 들거나 노년이 돼서 병약해져서 돌아가실 때까지 필요한 그 모든 영역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미션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유지하는 목적, 그리고 좋은 돌봄을 제공하고 서비스가 필요한 약자들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태도들, 그리고 사회 서비스가 사익제가 아니고 공익제라고 하는 입장에서의 활동들, 마지막으로는 협동조합의 기본 원칙인 7가지의 원칙을 지키되 마지막 지역에서의 기여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는 지역 복지활동 강화라고 하는 표현으로다가 써서 4개의 목적을 상정했습니다. 내부와 외부에 상당히 많은 이해관계자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많은 이해관계자들에 대해서 우리 조직과 어떻게 교류하고 소통할 건가까지는 잡지는 못했지만 매년 이해관계자들을 점검하고 그 이해관계자들과의 내용성들에 대한 평가를 유지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 조직은 최고 의결기구인 조합원 총회를 상위 의결기구로 해서 평상시 의결기구인 이사회를 14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인 사무국 산하에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지점 형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먼저 늘품돌봄센터는 재가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약 150명 정도의 직원이 일을 하고 있고 생활시설로 단 요양원이 운영돼, 이 요양원은 뒤에 이제 한 개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조 생산에 있는 기업보다 사회복지나 사회 서비스에 있는 기업이 사실은 자본 투자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 생활시설 하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서울 지역에서는 대개 80억 내지 100억 정도의 자본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민간의 조직이 그것을 만들기 굉장히 어렵죠. 현재는 저희가 사회적 기업으로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위탁받은 조직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하 1층, 지상 4층, 정원 약 165병상 정도의 규모가 되는 좀 큰 규모의 시립요양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자체사업장으로 아동들의 발달장애가 있거나 정서적인 지원과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발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돌봄사회 서비스는 산모신생아 서비스부터 환자, 취약계층, 장애인, 그리고 노인에 이르는 생애주기에 따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이 서비스는 사회보험 방식에 의한 서비스와 국가가 만드는 보조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바우처 서비스, 그리고 유료에서 실제 개인 간에 사고 파는 유료 서비스까지 전체적으로다가 이루어져 있고요. 현재는 한 204명 정도가 우리에게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용시설 서비스로는 광진아동 청소년 발달센터와 데이케어 센터가 있습니다. 이용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시설에 와서 필요한 시간에 서비스를 이용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되고 있고, 현재는 146명 정도가 우리에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생활시설은 말 그대로 시설에서 24시간 거주하고 주민등록증까지 다 옮겨놔야 되는 거고요. 그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교대제로 출퇴근하면서 24시간 케어하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지고 있고, 현재는 165분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방식으로서의 지역활동은 저희가 조합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원을 확대하고 관리하는 사업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자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출자금을 계속적으로 늘리기 위한 사업들, 그리고 저희는 비영리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부금 단체로 등록이 되어서 기부금처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사업들, 그리고 중요한 조합원 교육훈련과 홍보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이 저희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요양원이고요. 내년서부터는 광진구에서 지은 구립시설인 어린이집을 저희가 위탁 운영체로 4월 달에 선정이 돼서 내년 3월서부터는 보육에 대한 서비스까지 같이 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냥 이렇게 지금 현재 보이는 내용이지만 그 과정에는 상당히 많은 말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야사와 내용들이 있겠지요. 그런 얘기를 여기서 다 꺼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 상황에 이르는 과정들 속에서 느낀 몇 가지의 성과와 과제들을 가지고 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문제의식은 과거에 갖고 있는 가난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장애의 문제를 넘어서 새롭게 만들어진 다양한 사회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체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첫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 전달 체계가 기존의 현재의 우리나라 사회복지 사업법에는 사회복지 사업과 시설에 대한 위탁은 사회복지 법인 또는 기타 비영리 법인으로 제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정부가 가장 중요한 전달 주체이기도 하지만 정부로부터 위탁된 과정으로의 민간 전달 체계는 정해져 있다는 거죠. 법인격이. 그 법인이 정해져 있는 새로운 민간이 과거의 제3섹터처럼 시민운동 조직과 거기에서부터 요즘에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경제활동 조직을 표방하고 있는 사회경제 조직이 사회복지 전달 체계를 전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였는데요. 그간의 어떤 경험으로 봤을 때는 사회복지 서비스 내지는 사회보장으로서의 사회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이 지속가능한 사업장으로서 사회복지 전달 체계로 역할을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조심스러운 그러한 이야기를, 왜냐하면 저희가 성공한 게 아니고 과정상에 있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고요. 다만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조금은 긍정적인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중요하게 저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법인격에 대한 관심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과연 가능할까? 왜냐하면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만들면서 5개년 계획의 첫 시작이 이렇게 나옵니다. 협동조합이 활성화되면 사회 서비스가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다 누구나가 많은 연구자와 정부 관계자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 주체는 협동조합이기보다는 사회적 협동조합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회적 협동조합이 현재 얼마만큼 확장되고 클 것인가라고 하는 데서 지난 5년간 되면서 일반 협동조합은 지금 6,000개가 넘어가고 8,000개를 향해서 가고 있지만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은 500개 가까이밖에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활성화되고 있다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얼마나 될까라고 얘기하면 또 역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의 활동 과정과 내용을 통해서 그 부분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열어주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평가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복지 전달 체계로서는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수탁하면서 굉장히 이거는 저희가 가능성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당한 우려를 안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자본금이 2015년 현재 등기된 자본금이 4,700이고요. 내부적으로 있는 그 등기하지 않은 현재에 누적되어 있는 합쳐봤자 7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연 국가 사무를 위탁하는 그 어마무시한 자본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가능할까라고 했을 때 어렵다라는 거죠. 다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외국의 사례를 보면 협동조합의 역사가 100년, 200년 넘어가면 자본금이 1,000억까지 가는 협동조합도 있더라. 우리도 그렇게 성장하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를 희망을 가지고 초기에는 다 작으니 믿고 한번 가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성과로 얘기하겠다라고 하는 거였었는데요. 다행히 그저께 저희가 3년 동안의 수탁 기간이 끝나서 재수탁을 선정하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에 대한 심사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그 인터뷰를 하는데 계속 문제 제기가 뭐냐면 자본력이었거든요. 사회적 경제가 과연 사회복지를 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한 문제의식. 두 번째는 니네 자본금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거였었는데 다행히 적합심사를 받아서 지금 의회의 승인 절차만 받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우리 뒤에 또 많은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회경제 조직이 사회복지 전달 체계로서 이러한 일을 할 텐데 아마 우리 앞길 가나하나 간 거에 대해서 보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에 대한 가능성도 여전히 주의 있게 보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느끼는 어떤 한계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사회적 기업의 날 그리고 또 국제적인 이런 자리에 사회복지나 사회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 국제 포럼에서 사례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생기고 많은 부분 사회적 기업들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나오고 있지만 대체로 지원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나 또는 우리 사회의 어떤 시선은 제조 생산 쪽의 기업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 수적으로 보면 70% 이상이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회적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내용들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유리하지 못한 사항들이고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데서 그 기업이 사례를 발표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행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럴까 고려하면 바로 자본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복지나 사회 서비스를 주업으로 하는 보건의료나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 업으로 되어 있는 곳들은 현실적으로 몸으로 보내는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자본금도 별로 안 들고 시설비도 안 든다고 얘기하지만 그 서비스의 종국은 시설 서비스입니다. 그럼 결국은 그 시설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공장 하나를 짓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자본이 필요하고 이 자본은 국가로부터 오는 것보다는 한편으로는 사회자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작년에 지금 사회성과 인센티브 추진단을 통해서 그러한 것이 기업의 기금을 통해서 시도되고 있지만 이것이 좀 더 커지고 또는 이러한 사회적 성과들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들이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도 작년에 사회성과 추진단에 의해서 측정을 받았는데 저희가 측정받은 금액이 8억 7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매출이라는 부분 말고 기업의 시각으로 봤을 때 니네 기업이 한 사회적 성과가 8억이 넘는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은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가 재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러한 우리 업에 갖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그런 자본을 사회 투자를 만드는 데에 더 많이 좀 고민했으면 하는 그러한 건의를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발표해주신 민동세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 가능한 기업화의 과정과 비전, 또 다양한 정보들을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소셜 파이낸스의 엘리너 네틀십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very much. My name is Eleanor Nettleship and I'm an associate at Social Finance from the UK. Like my other speakers, I'd like to offer my thanks to our excellent host, Cassia, and for the British Council for inviting me to participate in this engaging and very important discussion. It's been very exciting to learn about the sector in Korea and the great work which is happening. Social Finance is a not-for-profit intermediary based in the UK, and we work with government at both national and local levels. We work with social investors, community enterprises, and social enterprises to drive positive social change for those that are vulnerable and marginalised, both in the UK and abroad. Today, I'm here to talk about social impact bonds as an example of implementing social investment, and in particular, the first social impact bond, the Peterborough SIB, which was launched in 2010 by Social Finance. The programme's aim was to reduce reoffending rates among two cohorts of 1,000 short sentence prisoners. Now, short sentences in the UK are less than a year, and these were for individuals, males, leaving Peterborough Prison. Now, for those of you who haven't heard of social impact bonds before, or otherwise known as SIBs, a key piece of information that you need to know, first of all, is that they are not bonds in the conventional sense. Instead, it's more helpful to look at them as outcomes-based contracts, where a commissioner, in this case, the UK government, the Ministry of Justice, and a charity, the Big Lottery Fund, agreed to pay for outcomes according to whether or not they were achieved. In this case, we were looking at a reduction in reoffending rates. Crucially, as it's an outcomes-based contract, if the outcomes were not achieved, they would not have to pay. Now, if you're the commissioner, this sounds great. If it's unsuccessful, you don't pay. If it is successful, you pay. But what if you're the service provider? In this case, it was the One Service, which was a group of charities and social enterprise providers. How do you fund services in the interim if you enter into this contract with government? Well, you can imagine it's a bit tricky, and I can see a few of you thinking the same thing if it was you. So this is where the innovation and the social impact bond piece came in. We worked with socially motivated investors to provide upfront funding to the One Service in order for them to deliver their social programs. The One Service could focus on providing appropriate services targeted to the population without fear of their finances. Government achieved better outcomes and didn't have to pay if it wasn't successful. Now, again, I'm sure you have a few questions. Why wouldn't government just fund this approach anyway? Why have the social investors?
And why are the social investors interested in this approach? Well, you have to look a little bit closer at the UK commissioning environment and the social issue to understand that. Prior to the social impact bond, government provided very little support for this population. Budgets are tight at the moment, as I imagine they are here. We're going through a period of austerity, and local government budgets in particular have been hit significantly. The other piece is that rehabilitation is not simple. If it was, we'd be doing it brilliantly already. Once released from prison, short-term offenders were given very little support, £42 to be exact. And as Professor Nick spoke about earlier, this leads to a cycle of reoffending. Their reoffending costs the government a significant amount of money in terms of court fees, police time, and prison costs. So it seems crazy that they don't invest in prevention more widely. But it's a complex social issue. As we've said, many of the clients had entrenched social issues like substance and alcohol misuse, mental health issues, and problems with their families. Unsurprisingly, therefore, a large percentage of our cohort had reoffended previously and would likely do again. It's very difficult to get a job if you don't have anywhere to live, and it's very hard to find somewhere to live if you don't have a job. The UK government, therefore, find it very hard to commission and contract services for this type of population. They have changing and varying needs. So input-based contracts are great when you know exactly what you want people to do, but less helpful when there is uncertainty about what is required to make a difference and deliver social change. In addition, many different services were commissioned under the SIB. So we had St Giles Trust offering rehabilitation services. We had a mental health charity, Mind, working with them around mental health issues. And then Ormiston Trust, supporting prisoners to reunite with their families. Again, government struggles to enter into and manage this kind of contract. So there was a lot of value having somebody like the One Service with the incentive to bring these groups together. The social investors involved had a history of engagement in this sector, but were frustrated with the lack of outcomes. They understood the complexity of the challenge and wanted to push government towards a more flexible, outcomes-driven contracting approach. Those that offend time and time again are the ones that lose out the most. We therefore agreed that the metric used to measure success should be a reduction in the number of reconviction events, rather than a simplistic yes or no payment based on whether they offended again or not. This meant that there was an incentive to continue to work with people even if they went back into prison. And this is invaluable for this kind of population where you need to build trust in order for them to let you help them. Our starting hypothesis was that it would be unlikely that we would get the right mix of services straight away, but that using data systems which would track what the needs were of the population as they entered into our group, we could better analyse what was and wasn't working. And because service providers were working with investors with more flexibility around the funding, this meant that they could adapt the programme in real time depending on what was needed rather than what was pre-programmed into the budget from the start. And this is exactly what we saw in reality. We identified key areas where we thought support would likely be needed, around housing, around addiction, and family relationships. But over time, we saw that certain things were working well, and there were gaps in other areas.
we built on this and learnt and iterated as we went along. We used a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to record individual needs and track whether these were being met by the programme or not. And as you can see, by year 2, this showed a change in the commissioning approach. There were many more aspects which we felt were important for these individuals, including around information technology so that they could access the welfare support offered by the government, legal advice, education, training and employment. A lot of these individuals hadn't been in work for years, and so finding them ways that they could build their skills was crucial. Linked to this then, a key innovation in the development of SIBS has been the development of these data systems, using them to track performance and measure impact milestones on an ongoing basis, rather than just a before and after snapshot. Although social investors are socially motivated, they're still keen on getting their money back. So this type of approach has added a lot of rigour to the sector and to the delivery of services. It's enabled social sector organisations to more effectively manage their programmes. This is an example from the Peterborough dashboard system that we generated. There were 2 cohorts of 1,000 prisoners as part of the programme. And by systematically collecting data, we were able to monitor and improve on key outputs from the first cohort in order to improve the service offering for the second. Now, as the cohort for the programme, for example, those which successfully measured for the SIB, involved all eligible males leaving the prison within a certain period, performance indicators included the proportion of those met at the gate once they left. This sounds simplistic, but these kinds of things are often not tracked in social programmes, and they're key to monitoring performance and seeing where you're missing out on key groups. Lots of programmes end up working with the same people because they're the easiest to reach, and a key part of the government's focus was to make sure that this wasn't the case and that we were targeting the whole of the population. It was important that these metrics were co-designed with the delivery organisations to ensure that they aligned with their theory of change and provided useful insight to inform decision-making rather than bureaucratic data collection without any value. This adaptive management approach has been one of the biggest areas of added value in terms of learning for all parties involved. As mentioned, the outcome for this contract is the number of reconviction events in the cohort group relative to a matched cohort, selected using what's called propensity score matching, which uses the Police National Database System to find individuals with similar characteristics to see what kind of outcomes they had without the programme. We are awaiting the results of the second cohort, so fingers crossed. But the first cohort results showed an 8.4% reduction in reoffending rates relative to a matched cohort. This is above the 7.5% threshold for payment, which was decided across the 2 cohorts. So if the second cohort shows similar results, and therefore an average across the 2 of a 7.5% reduction across the years, investors will see their capital returned, plus a small return, in this case up to the value of £5 million. However, if not, they will lose their money. Now, not all SIBs are structured in this high-risk way, where there is 100% of their funding on outcomes. But as Peterborough was the first social impact bond, there was a need to convince government to try this approach and do something differently for these populations. Subsequent social impact bonds have been structured with a mix of outputs, so milestones on the way to achieving those outcomes, and the outcomes themselves,
and payments back to investors have already started to be triggered. Originally, the idea was that the Peterborough programme would run for an extra year so that there would be 3 cohorts. However, in response to the significant need across the country in this issue area, the UK government decided to offer statutory rehabilitative support across the country. Now, this was a disappointment for the Peterborough programme because we couldn't see the 3rd cohort of individuals go into the programme, but it was a real win in terms of accessing proper services and support for this population. The Peterborough SIB therefore helped put statutory support for short sentence prisons on the national agenda. But it was very important to us and to the social investors involved that we established continuity for the SIB. So ongoing support has been built, strengthening the networks that the One Service built with police commissioners, with the prison itself, with local employers and potential training providers. And this programme is called Outside Links and is already up and running. The global market for social impact bonds has taken off since the launch of the Peterborough project. In the UK, Social Finance has developed a number of other social impact bonds across a range of social issue areas, from supporting children on the edge of going into foster care to what we call NEETs in the UK, which are young people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and for those sleeping rough on the streets of London. However, it's not just social impact bonds we've worked on. We've worked on a range of social impact initiatives, supporting local government to buy social housing, and one of my favourites, supporting low-income families to access energy. This was done by investing in solar panels on social housing in the north of England. Tenants in those housing got energy free during the day, and any excess energy generated was fed into our national power grid. Now, the government paid back any excess power that you generate, and so this was how we managed to get a return on investment for the investors in that programme. It was particularly special because we managed to convince some pension funds to put their funding into this. It was a lower risk impact initiative that we're very proud of. We've also been thinking about what the next generation of social impact bonds looks like, how we can build on the learning that we have developed. We've been looking at ways to collaborate and better commission services, for example, across children's services in London. It can be very expensive for individual local authorities to commission innovative approaches to keeping families together. And so by combining those groups together, we're adding value. We've also been looking at areas where different types of government departments have had to work together. This is quite tricky in the UK, but around mental health and employment, we've managed to merge those two together. And in addition, the social impact bond market has taken off internationally with, I'm pleased to say, 2 social impact bonds in Korea, with our good friends Pan Impact Korea. There's been a range of social issues looked at, from education to agriculture, health, and even neglected tropical diseases, across a range of countries, from Australia to the US to Latin America. And there are around 60 social impact bonds launched across the world, with over $180 million raised. Social impact bonds are not able to solve every social issue, but where there's a need for adaptation and flexibility in the delivery of services, quality of service, and delivery of outcomes, they're an exciting innovation.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Ms. Nettleship.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토론 및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좋은 결과의 질문들이 또 나올지 궁금한데요. 이번 패널 토론의 질의응답도 연세대학교 장용석 교수님의 주도하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광주 NGO 시민재단의 이종국 센터장님,
그리고 팬 임팩트 코리아의 곽재훈 대표님, 그리고 행복나눔재단의 김용갑 본부장님을 패널로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하여 주십시오. 저희 긴 시간 그 발표자 토론자들도 수고가 많으시지만 이렇게 그 주의가 흐트러지지 않고 집중하는 청중은 굉장히 오랜만에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감사드리고 이번 세션도 시간을 좀 잘 지키면서 그 유익한 토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두 발표를 잘 들었고요. 그냥 순서대로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간결하고 좀 좋은 토론을 진행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먼저 이종국 광주 NGO 시민재단 사회적 경제센터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광주 NGO 시민재단의 이종국입니다. 저희 광주 NGO 시민재단도 사회적 경제 영역의 중간 지원기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통합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마을기업 중간 지원기관 역할도 하고 있고, 또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 어떻게 보면은 자나깨나 사회적 경제가 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사회적 경제도 시장 원리에 기반해서 여기서 경쟁하고 또 사회적 목적을 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보면은 여기에서 크게 두 개 대별을 한다면은 하나는 자본시장이고 하나는 제품 서비스 시장이라고 볼 때 오늘의 우리 도우누리의 사례와 또 SIB를 중심으로 한 영국 사례는 아주 적절한 우리가 지금 토론할 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닉 페포드 교수님께서 어떤 조사 자료를 인용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아까 하신 것 같아요. 2040년에 사회적 경제가 일반 시장을 넘어설 것이다. 그때 저는 요즘 흐름을 보면은 그게 가능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즘 마케팅도 보면은 코즈 마케팅이라 해서 탐슈즈가 아주 적절한 사례인데 이제는 어떤 소비 행위 그리고 구매 만족도 어떤 제품을 떠나서 자기가 선택한 일에 대한 어떤 선한 의지 그런 게 반영돼 가지고 행동을 유발하고 있고 그것이 일종의 기업들한테 압력이 돼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되고요. 또 하나 요즘은 그 사이버 오블리주라 해가지고 이제는 그 적어도 어떤 사이버 상에서 SNS 상에서 적어도 그 도덕적인 구매 그리고 선한 것을 유도하면서 압력이 돼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그 적어도 옛날에 보면은 그 CSR 책임 투자를 한 단계 더 넘어서 그런 그 시혜성이 됐다면은 이제는 아예 사업 목적에 먼저 사회적 기여를 먼저 반영하는 그런 추세로 간다면은 이게 나중에 일반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거기에서 이야기도 이 두 가지 오늘 사례를 그 중심에 두고 한번 여러분께 간략하게 정리할까 합니다. 저는 사회적 기업은 시장 원리를 활용해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기업 조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시장 원리를 한다는 전제 조건에는 시장에서 그 사회적 기업 인정받으려면은 그 일반화가 돼야 되는데 거기서 일반화 되려고 해서는 선택 압력이 작용해야 된다. 그 선택 압력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선택 압력이 작용해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선택과 자원 집중이 일어나고 또 사회 혁신이 또 규모 있게 벌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일반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선택 압력의 기준은 경제적 성과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적 기업에서는 경제적 성과와 함께 사회적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가 선택 압력의 기준이 돼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은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가 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합의가 되려면은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툴이 만들어져야 되고 거기다 모두가 공감하고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비즈니스 생태계도 마찬가지지만은 자본시장과 제품 서비스 시장 여기서 선택 압력이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적 기업 생태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단지 사회적 기업은 말 그대로 우리 경제학에서는 외부성이라고 하는데 시장 실패 요인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시장이나 일반 제품 서비스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때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위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고 지원 제도가 필요하고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본시장 예를 들면 지금 오늘 SIB도 말했지만은 사회혁신기금, 사회혁신채권, 우리 소셜 벤처 캐피탈, 뭐 벤처 자선기금 이런 게 대표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런 것은 우리 요즘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혜적 관점에서 기금 배분상의 뭐 공정성 그리고 형평성을 중심으로 해갖고 뭐 좀 뒷말이 없도록 했다면, 요즘에는 최근에는 기부금이 사용된 사회활동의 실제 성과, 여기도 아까 SIB도 먼저 책임을 지고 성과를 평가해서 그걸 다시 보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사회적 요즘은 그 기금 조성도 그렇게 가고 있고요. 또 하나 정보보조금도 마찬가지로 요즘은 소모성 지출 중심의 복지보다는 사회투자 관점에서 실제 성과와 결과를 중시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점에 있어서 더 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의 툴이 마련돼야 되고, 그게 일반화될 때 조금 더 이 모든 생태계가 그리고 사회적 기업들이 2040년에 말 그대로 일반 시장보다 커질 수 있는 기본이 되지 않을까,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품 서비스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품 서비스 시장도 사회적으로 필요한 가치를 공급하는 우리 생산 저주기물, 우리 사회적 기업이요. 제품과 서비스 시장도 선택 과정이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사회적 기업들이 사회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프로세스를 좀 더 고도화하기 위한 노력이 동기가 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회적 기업은 일반 영리 시장에서 영리 기업과 똑같이 경쟁해서는 살아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에게는 사회적 기업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공공시장 그리고 좀 더 큰 시장들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제품 서비스 면에서는 정부의 조달 시장, 뭐 우선구매, 공공기관 우선구매 공시 같은 것이 특히 그런 거죠. 또 오늘 도훈우리가 오늘 성공 사례를 뵀지만 우리 위탁 서비스 시장, 요즘은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유형도 위탁 서비스, 위탁 사업 유형이 있듯이 그걸 지금 보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되지 않지만 도훈우리는 오늘 아주 좋은 사례를 했고, 저는 질문하고 싶지만 패널에서 당연히 그 질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요 하고 물을 것 같아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요즘 대기업들이 하는 SK 행복나래가 특히 그 중심에 서고 있는데, 우리 MRO 소모성 자재 시장에서 그 역할을 지금 구매력 있는 대기업들이 그 역할을 해주고 있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단순 구매 방식도 사회적 기업에 대한 단순 구매가 아니라 사회적 기업들의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경제적 성과를 이제 구매 의사 결정에 반영하는, 어떻게 보면 단순 조달 시장을 좀 덧붙여서 사회 책임 구매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으로 갈 때, 저는 여기서도 오히려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의 기본이 돼야 그것이 자연스럽게 일상화되고 생태계가 구축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우리 제품 서비스 시장에 대한 우리 도훈우리는 우리 플로어에서 질문하는 걸로 넘기고요. 저는 여기 SIB 관련해서 영국이 그래도 가장 좀 앞서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 조금 있다가 혹시 플로어에서 너무 질문이 많아갖고 안 되면 안 해도 되고 개인적으로 주셔도 되는데, 저는 하나 좀 의문난 것을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적 가치 측정의 그 실천과 제도화 면에서 보면은 지금 사회적 가치 측정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지난 여태까지 성과를 보인 데는 영국과 미국이 중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난 세월 동안 측정 기법을 많이 개발하고 확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영국인 걸로 알고 있고요. 단지 영국에서도 그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반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기존에 지금 저는 그 사회적 가치의 측정 개발 중심 그 평가 툴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걸 측정 방법론 개발 위주로 진행해왔던 기존 접근법을 지금 약간은 좀 반성하는 분위기여서 지금은 이해관계자 간 합의에 기반을 둔 가치 측정으로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영국의 제3섹터 리더 30여 명이 모여서 가치평가 대표자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 사회적 가치평가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10개년, 10년 장기 계획을 마련해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16년이니까 이제 한 몇 년 지났는데 지금 거기에 어디만큼 가 있고 혹시 아시면은 지금 영국의 수준이 지금 어디만큼 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보다는 살아있는 정보를 시간이 나시면은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로 제 간단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로 다음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곽재훈 패님 팩트 코리아 대표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SIB 운영기관인 펜임팩트 코리아의 곽재훈 대표입니다. 오늘 소셜 파이낸스에서 오신 엘리더 네틀십 담당관께서 직접 영국의 SIB를 소개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21세기 영국의 혁신적이고 또 파급력 있는 수출품 중 하나가 SIB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SIB는 현재 많은 국가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있고 또 사회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오늘 질문은 또 나중에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SIB라는 것은 하나의 방법론이죠. 그러니까 SIB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됩니다. 영국의 피터버러시 SIB 같은 경우는 성공적인 사례고요. 굉장히 모범적인 그 사례로 화제가 되고 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SIB 사업 프로그램의 실패가 SIB 자체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둘이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국보다 뒤에 SIB를 도입한 나라가 있는데 미국입니다. 벌써 11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첫 사업인 뉴욕시 SIB는 실패해서 작년에 조기 종료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SIB를 추진하기 위해 제도를 만들고 정부 기금을 활용하는 등의 정책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실패가 SIB 자체의 실패로 해석되지 않는 거죠. 이들의 성패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를 먼저 투자자 입장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SIB는 근본적으로 사회공헌과 투자가 결합된 계약입니다. 그래서 투자의 속성상 당연히 투자자는 처음부터 그 위험을 인지하고 참여하게 되죠. 모든 투자 상품이 투자자에 대한 이익으로 귀결될 수 없는 것처럼 수많은 SIB 중에 투자 손실로 종료된 SIB가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SIB에 정부나 국민들의 입장에서 납세자의 실패는 발생하기 어렵다는 커다란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사업이 성공하면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더라도 문제가 방치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 비용을 절감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이 실패하면 예산 지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 없이 프로그램의 타당성과 효과를 검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SIB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성과를 측정하고요. 또 사업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SIB가 도입됨으로써 그간 외면받았던 사회 문제를 전에는 시도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미국 뉴욕시 관계자들은 프로그램에서 효과를 검증하고 검증된 결과에 기초하여 세금을 소모하지 않아도 되는 사례가 나온 것에 대해 미국의 첫 SIB를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SIB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성공했다는 의미겠죠. 여기서 제가 뉴욕시 부시장이 한 인터뷰를 짧게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토니 쇼리스 뉴욕시 부시장이 한 말인데요. 뉴욕시는 SIB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을 전혀 소모하지 않고 해당 프로그램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지속해서 이 혁신적인 구조를 다양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서울시의 시도를 통해서 SIB가 확산될 수 있는 사례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SIB가 확산됨에 따라 실패하는 사업도 나올 수 있지만 프로그램의 성패와 SIB 시스템의 유용성을 분명히 구분해서 SIB가 지닌 그 고유의 장점들을 많이 누리고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용갑 행복나눔재단 사회적 기업 본부장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행복나눔재단의 김용갑 본부장입니다. 저도 사실은 그 SIB 관련해서 그 엘리나한테 좀 질문하고 싶은데 다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플로우로 다 이 질문을 넘기는 것 같은데 시간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질문해도 되나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하셔도 됩니다. 짧게 하시면 예, 아주 그러면 좀 짧게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나온 게 어쨌든 귀한 시간이라서 제가 몸담고 있는 우리 행복나눔재단에 대한 좀 소개 좀 간략하게 좀 드리고 그리고 그다음에 바로 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희 행복나눔재단은 SK그룹에서 출연한 그 사회 여기 제가 이거 왜 작동을 안 하는지 모르겠네. 예, 됐습니다. 예, 가끔 이렇게 뻑이 나면은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저희 행복나눔재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K에서 출연한 그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사회공헌 전문 그 재단입니다. 근데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회적 기업가의 양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2013년부터 카이스트에 SE,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 MBA 과정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까지 74명의 사회적 기업가를 양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직접 그 사회적 기업들을 만들고 운영하는 이런 일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말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의미가 있는 정도의 규모의 사회적 가치와 그 다음에 재무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업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6개 정도 사회적 기업을 설립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행복한 학교, 행복도시락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 세 번째로 그 유망한 사회적 기업들을 갖다가 발굴 육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를 통해서 좋은 사회적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 누적으로 17개의 사회적 기업에 약 37억 원 정도를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 우리 행복나눔재단 광고를 좀 드렸고요. 제가 이제 질문으로 좀 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SIB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성공 사례를 우리 엘리너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사회적 투자가 정말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사회적 소셜 인베스터들이 많이 좀 붙어서 투자를 해줘야 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과연 어떠한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또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고려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줄 수 있는지 한번 우리 엘리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아주 간단하게 엘리너가 하고 우리 민동세 이사장님하고 간단하게 지금까지 나온 커멘트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전에 그거 끝나고 나면요 저희가 여태까지 임팩트 투자하면서 느낀 것도 제가 조금만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가능합니까? 너무 많이 내가 시간 아니요,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There's a lot of questions there, so I'll try to answer them, but do badger me if I miss them out. I think first of all, I would agree with my colleague Mr. Jo Keun Kwon from the Pan Impact Korea for his comments. I think that the value is understanding what works where and why, and the New York SIB was a really interesting example of taking what was thought to be a very strong evidence-based intervention and applying it in a new context. And it didn't deliver the results that they thought. And a lot of programs are implemented in that way. So I think the measurement and accountability is really important in that sector, or in our sector. I think picking up on the questions around evaluating social value and
and how to build the tools. Professor Nick Petford picked up on the importance of building out frameworks for us to better evaluate and compare programs. But it is a challenge because there's such a range of social issues that we're trying to address. And so I think looking to some of the universities who are starting to develop these, and also building on networks and the sharing of lessons learned from different organizations around the world is really important. And that's where the GSG, the Global Steering Group that Martin Fryer mentioned earlier, is also really important, bringing leaders from across different countries to come together and solve similar problems. And then for the practitioners to develop the tools in order to measure our social impact. Another piece is also in terms of developing the right structures to be able to measure and compare different programs. And some of the things that we've been looking at are education outcomes funds. So there's a lot of focus, particularly in the developing world, about a lack of education. But one of the critical challenges for me is the quality of the education. Children can go to school and look at a blackboard, but if they're not getting the knowledge in their heads and understanding and using that, then a lot of the value is lost. And so we're trying to create ways to incentivize different groups to come together and focus on outcomes around education, whether that's on a pupil level, so looking at attendance rates and looking at exam rates, or if it's also looking at teachers and making sure they're turning up for school on time and they're delivering programs and lessons that really excite the children. Also on that note, I think we can learn a lot from the evaluation sector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programs. There's a lot of rigor around measuring impact. It's not always shared widely, which is a problem. But why don't we do that with our own domestic programs? And why don't we distribute those so others can learn from our mistakes as well as the things that we've done well? And I think finally, just addressing the question around the things that we can prepare and consider for investors. It's a really important point. And the primary objective is the social impact. So looking at ways that we can quantify the social value that we're providing, not just the costs that we're saving by implementing preventative interventions. And the homelessness SIB in London is a really good example of this, because it costs the government more money to support those that are homeless and to get them into accommodation and off the streets. But there's a real social value to that, both in terms of contributing to the economy, but also in terms of happiness and well-being as well. And I think that's really important to look at what your value is, not just the costs that you're saving. But as my colleague pointed out, it is an investment, and this is where the rigor and the focus on measurement is really important for investors. Not only looking at the evidence base for interventions before you implement them, but also in terms of building up this data system and analytics support. It gives them real confidence that there's strong management in place that's willing to improve and willing to learn lessons. And I think that's really invaluable for investors as well. I'll stop there because I've been talking a long time. 예, 감사합니다. 민희 사장님 어떻게 코멘트 간단히 해주시겠어요? 네네. 저에 대해서는 질문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 사회적인 이제 투자나 자본 이야기 속에서 저희 사례하고 그 다음에 SIB하고 약간의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들거든요. 제가 이해할 때 SIB는 좀 채권적 개념이 들어가 있어서 성과를 갖고 차후에 이제 자본이 다시 들어가냐 마냐라고 된다면,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제가 말씀드린 우리의 사례는 그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그 선투자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예를 들면 그 국가에서 투자하는 내용이나 아니면 기업이나 시민사회가 투자하는 내용이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에는 지금까지는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실제 그 기업이 성장 단계에 들어갔을 때 상당한 부분이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많이 거론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많이 그 담론처럼 논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연이 돼서요. 질문을 많이는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 아주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길게 하시면 제가 못하게 할 겁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구혜영 교수입니다. 저는 지금 민동색 그 대표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그 도우누리의 조합원으로 같이 있고요. 정말 이렇게 그 광진의 우리 도우누리가 국제사회까지 알려지는 그런 기회가 돼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도우누리가 갖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 가지가 바로 시민단체, 즉 NGO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것과, 그리고 정부의 전혀 도움을 받지 않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사회협동조합이 지역사회 내에선 독점이라는 것이죠. 그 독점이라는 것이 지역사회에 가장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다 보니까 초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또 지역사회의 또 다른 형태의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내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어서 미래에는 이런 협동조합이 독점화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83페이지를 보시면 그 소셜 캐피탈, 그러니까 사회적 자본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사실 경제적 자본, 인적 자원, 그 다음에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 사실 신뢰, 뭐 공동체 의식 이런 개념으로 쓰는데 갑자기 이제 그 사회적 자본 이야기가 그 파이낸스 개념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혼돈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소셜 파이낸스 인베스트먼트 뭐 이런 표현들이 훨씬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엘리너 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사회적 금융 그 시스템에 대해서 전혀 아직 도입하는데 조금 주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소자 프로그램 같은 경우라면 그 재소자가 갖고 있는 데에 일자리 플러스 알파에 대한 지원이 함께 가야 되는데, 일자리 만들어주는 것 플러스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혹은 재소자들이 갖고 있는 그 스티그마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될 건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그 재소자에게 또 제공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하고 코멘트를 많이 주셨는데, 제 사회자 직권으로 일단 민 대표님한테 답을 듣고 시간이 남으면 엘리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그 사회적 자본 말씀하신 거는 해석한 부분이 맞다라고 보고요. 지역에서의 규모가 커지고 마치 이제 그 독점하는 듯한 모양이 될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협동조합의 기본 철학은 결국은 협동과 연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사회 내에 우리가 해야 할 사업에 누군가가 이미 하고 있거나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면 저희는 그 조직을 키워주거나 지원하는 방식, 또는 만들어진 조직과 협업을 통해서 지역의 그 문제가 해결될수록 하는 문제가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면 저는 누울 자리를 보고 눕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먼저 받겠습니다. So I think the question was, what programs did we run? 다른 질문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SIB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그 SIB에 대한 개념은 저희가 굉장히 유용한 시사점을 주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실 때 기금의 효용성에 대한 평가를 단순한 경제적인 어떤 그런 효용성이 아니라 아웃컴의 기준, 근거에서 평가 기준을 세우고 모니터링하는 대시보드를 운영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 아웃컴을 기준을 세우다 보면 다양한 정량적인 기준과 정성적인 기준들을 포괄해서 기준을 세워야 할 텐데 굉장히 어려운 작업일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은
그 일정한 그런 아웃컴의 기준을 세울 때 혹시 어떤 다양한 사회적인 또 정치적인 이해에 입각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의견 상충이나 그러한 갈등의 그러한 어려움은 혹시 없었는지, 있었다면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극복을 해나가면 극복을 하셨다든지 해나가면 좋겠다든지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도 해주시면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Maybe you can combine these two questions together and answer. Sure, no problem. So I think the first question was asking about what programs did we run to support prisoners. I agree, it's very difficult to convince people that they're reliable and that they will turn up for work every day. And so this was where the value of building community links really came in. And as I think it was Karen talking earlier about a program that was focused on incorporating ex-offenders into the labour market. We did similar things, so talking to local cafes to try and build links there, to show the progress that individuals had made in terms of turning up to regular appointments and sessions with the team, but also giving skills development courses around painting and decorating and things that they could do independently. The other question around the effectiveness of programs and how to design your outcomes. It can be tricky, and it is a negotiation. But I would advise looking for the simplest metrics you can, and those which are as most objective as possible. So looking at education, you're looking at the milestones on the way to getting a quality education. Whether people turn up or not is objective. It's not subjective. You can measure that very accurately. But things like quality of education are harder to define, and so I completely agree, a mix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pproaches are needed. And in many cases, we're also interested in the service beneficiaries, so the people engaging in the services and what they think. And this was a key part of the Peterborough programme, making sure that their feedback was integrated into the development and the management of the programmes. So they would provide feedback on the courses they'd done, the sessions they'd had, and if improvements could be made, then those would be suggested and changes would be made to make it as useful as possible.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그래도 마지막 한 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안 하신 분들한테 좀 먼저 기회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질문 안 하신 분께 먼저 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 계시면은 코멘트 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없으시면은 간단하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동세 온누리 도우누리 이사장님께 우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까 사업을 진행하는데 출자 자금이 굉장히 적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것이 여러 가지 평가나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이 문제점을 와서 또 사업을 확대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생겼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 사회적 성과에 관한 이 부분을 오히려 진흥원이나 이런 쪽에서 연구 쪽에서 더 긴밀하게 연구를 해갖고 우리가 지적재산권을 평가하듯이 사회적 성과를 이미 진행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업체에 대해서는 그런 평가라는 제도를 한번 마련해 보는 것이 참 좋을 것 같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러면 중소기업의 스타기업 발굴에서요, 재무적 성과가 굉장히 안 좋은 기업이 기술력을 가지고 평가를 받아서 충분히 그것을 커버해 줬거든요. 이 부분을 정부나 공공단체가 개런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많이 지나서 혹시 패널리스트 중에서 30초짜리 코멘트 있으시면은 받겠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그 사회적 가치평가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임팩트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중에서, 근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중요성도 인식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거는 좀 생략을 하고, 제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임팩트 투자, 사회적 가치 투자, 사회적 투자와 관련돼 가지고 단순하게 이제 금전적인 어떤 투자만을
중요시하는, 물론 그게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비금전적, 비재무적인 투자도 함께 선행이 돼야지 우리가 키울 수 있는, 역량 있는 사회적 기업들을 잘 키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도 한 말씀 더 드렸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세션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사회 혁신과 사회 투자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떻게 성과, 사회적 성과를 특히 측정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 보상하고 그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정량적인 거, 정성적인 거 다 함께 고려해야 되고요. 긍정적인 측면,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되고, 또 기업의 그 생애 주기에 따라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에도 이런 투자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다는 패널리스트들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이 해주신 패널리스트들과 발표자들께 박수 주시고, 또 청중 여러분들도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2016 사회적 기업 국제 포럼 사회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사례들과 관점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여기 함께 하신 많은 분들의 열정과 참여로 앞으로 밝은 사회적 기업의 미래가 만들어질 것으로 믿어집니다. 오늘 준비된 국제 포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